안녕하세요. 연암국악원입니다. 2025학년도 EBS 수능 특강 독서 과학기술 1강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해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총 5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4번 문제를 포함해서 총 4문제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많이 들어봤던 단어들 중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 즉 AI 혹은 챗GPT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공지능이나 혹은 AI 기술이나 아니면 자율주행이나 혹은 알파고를 비롯해서 게임 인공지능에 관련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현실과 밀접해진 단어이자 그리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술력 인 인공지능 혹은 기계학습은요. 이번 수능이나 혹은 곧 치러질 다음 수능에서도 출제율이 매우 높은 예상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문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의 하위 범주로 인간이 학습하듯이 컴퓨터에도 데이터 일정 정보를 주고 학습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중요한 말이에요. 스스로 규칙을 찾는 방법들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해서 A라는 병에 걸린 사람은 대부분 열이 많이 나고 추위를 느끼는 오한이 있고 구토 증상이 있었다라는 규칙을 찾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환자는 바로 A라는 병에 걸려 있다 라고 해서 병을 진단하는 등의 방법입니다. 의료계의 인공지능을 적용한 모습입니다. 2번 문단이에요. 기계학습은 훈련 데이터 집합을 잘 표현하는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자, 중심이 뭘까요? 바로 훈련입니다. 기계학습에서 모델은 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사건의 본질적 구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기계학습은요. 현실적인 어떤 본질적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현실 세계의 중요한 단어 나와요. 현실 세계의 복잡한 현상을 추상화, 단순화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단순한 현상을 복잡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현실 세계의 복잡한 현상을 어떻게 단순하게 보여주고 추상화시켜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복잡하고 다층적인 이 현실의 모습을 어떻게 일반화시켜서 보여준다는 거죠. 자, 뒤에 단어가 나올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뛰어난 일반화 능력을 갖고 있기를. 자, 사실 여러분들 법칙이라는 것은 일종의 일반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화되지 않는다면은 즉 다양하고 구체적인 이 모든 이 복잡한 것을 모든 이 상황을 다 법칙화시킨다면은 이 법칙의 일관성이 없다면은요 과연 이 병이 어떠한 병의 범주에 들어가서 어떤 치료제를 써야 될 것인지를 도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이런 현상들, 다양한 현상들을 이 병은 감기야, 이 병은 코로나야, 이 병은 독감이야 라는 일반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어떤 치료를, 어떤 약물을 써야 될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뛰어난 일반화 능력을 갖고 있기를 당연히 소망하겠죠. 즉 새로운 입력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새로운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합리적인 출력값을 생성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합리적인 출력값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네, 뛰어난 일반화 능력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이를 위해 모델을 만드는 모델링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화된 값을 도출해서 우리에게 결과를 주려면 그 일반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죠. 모델링 작업을 하면서 모델의 틀을 설정하고 훈련 데이터 집합을 잘 표현하는 파라미터, 파라미터는 매개 변수 값이랍니다. 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모델링에 사용한 학습 데이터와 실제 현장에서 모델이 입력받은 데이터는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모델 컴퓨터가 모델링의 이 학습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와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일반화 능력이 떨어지는 모델은요 학습이 덜 된 걸 거야. 학습에 사용한 입력에는 옳은 값을 도출하지만 문제는 처음 보는 입력에는 다소 엉뚱한 결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화 능력이라는 것은요 특정한 어떠한 범주 안에 집어넣는 능력이에요. 다양해 보이는 현상들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일반화시키고 한 무리 안에 들어가 있는 범주화시킨다는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반화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특정 사례 A의 값은 인식할지 쓸지 모르겠지만 그 A가 어떤 병에 들어가는지 엉뚱한 결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겠죠. 모델의 일반의 능력은 훈련 데이터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모델의 파라미터 수에 대비해서 데이터 양이 많다 하면은, 즉 매개 변수 값에 비해서 너무 데이터 양이 많다면은 일반화를 잘하는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모집단을 이용해서 어떤 다양한 특성들을 쭉 많이 도출을 많이 적용을 해본다면 그 안에서 어떠한 일반화된 특정 값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학원에서도 혹은 여러분들도 학습 환경에서 어떤 반의 성향이나 혹은 이 시험의 성향이나 어떤 학교 시험지의 분석이나도 사실 데이터라든지 모집단이 많다면 그 학교 시험지의 유형이나 그 학생 반의 학생의 어떤 유형이나 아니면은 그 뭐 학반의 분위기나 자 당연히 도출하기가 쉽다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양이 많으면은 일반화를 잘하는 모델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부족하게 학습이 된다면 모델은 과소적합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과소적합은 어떨 때 이루어진다? 학습 데이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즉 양이 부족한 학습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무 적어 과소적합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소적합되면은 어떻게? 일반화가 잘 안 될 거예요. 과소적합된 모델로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 사례가 적으니까요. 사례가 적으니까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야. 반대로 학습 데이터를 적당하게 하면 좋겠지만 너무 많이 학습하게 됐어요. 학습하게 한다면 학습 데이터에 대한 오차는 감소할 수 있지만 문제는 전체적 경향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적당히 해줘야 되는데 너무 벗어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작년에 수능에 2024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단어를 이용하자면 이상치 같은 특이한 단어, 특이한 어떤 현상들까지 다 학습이 돼버린다면 너무 전체적이고 일반적 경영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자, 이런 전체적 경향성에서 벗어난 데이터들 가지고 고려하게 되어서 실제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반된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너무 부족하게 학습해도 안 돼요. 너무 많이 과하게 학습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과적합이라고 한다는 거죠. 과적합, 지나치게 많이 학습하게 돼서 일반화 성능이 떨어진 이런 과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델을 단순화시키는, 자, 맞아요. 일반화 성능이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단순하게 일반화시켜야 되겠죠? 정직화 과정을 거치는 방법이 있고요. 학습 과정에서 수많은 학습 데이터의 일부를 따로 떼어내어서 너무 많으니까 떼어내어서 학습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모델의 성능 검증용으로 사용하는 검증화 같은 기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정직화와 검증은 무엇을 막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바로 과적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많이 어렵진 않았거든요. 기계 학습의 종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 이것이 너무 많이 됐을 때, 너무 부족할 때 기계 학습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자, 에에 관한 객관적인 내용만 보았습니다. 자, 시작 본론은 시작됩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기계 학습에서 학습 방법은 일반적으로, 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지도 학습이 나와요. 비지도 학습이 나옵니다. 강화 학습이 나옵니다. 이는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입력하는 형태에 따른 것이겠죠. 자, 우리 여러분들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러면 알고리즘이란 단어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관성에 되어서 자동으로 연상되는, 그죠? 자, 형태에 따른 것이다. 지도학습은 입력과 출력값, 입력값과 출력값이 있다는 뜻 같아요.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입력과 그에 해당하는 출력이 중요하죠. 쌍으로 주어진 훈련 데이터 집합에서, 즉 입력값도 있고 출력값도 있는 쌍으로 주어진 훈련 데이터 집합에서 입력과 출력값 의 관계를, 도출되는 수식 관계인 함수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A가 입력값이 되면은 A 다시가 나오게 돼. B가 됐지? 그러면 B 다시가 돼. 이런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A와 B, A와 A 다시, B와 B 다시 간의 함수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함수 값에다가 어떤 함수식에다가 놓으면 A를 넣으면 A 다시가 나오더라고. 이런 관계를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얻어진 함수가 바로 모델이에요. 지도학습을 이용한 모델이 나온 겁니다. 모델은 새로운 입력에 해당하는 출력을 예측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아는 것을 이용해서 알고자 하는 모르는 것을 도출해가는 거죠. 지도학습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문제풀이로는
패턴 분류가 있습니다. 패턴 분류에서 입력은 패턴의 표현이 되고 출력은 라벨, 즉 다시 말해서 출력값은 그 패턴 범주가 됩니다. 자, 입력값은 이 패턴의 표현, 자, 이 동물이 무엇이에요? 혹은 이 문제의 값이 뭘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답이 나와요. 자, 이 종류는 어디에 속합니다. 패턴 범주의 명칭으로 도출이 된다는 거죠. 사진을 보고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학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분류는 기준에 따라서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지도학습을 완료한 시스템은 처음 보는 사진이 들어가요.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개에 들어가요. 얘는 고양이에 들어가요. 뭐 패턴 범주의 명칭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지도학습으로 개와 고양이를 식별하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지만 훈련에 사용된 사진과 많이 다른 사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고양인데요, 혹은 같은 강아지인데요, 너무 특이하게 생긴 강아지가 들어와 있어. 자, 그렇다면 이 새롭게 특이하게 생긴, 너무 특이하게 생긴 사진이 많이 다른 사진은 그동안 이 지도학습을 통해서 익혀왔던 이 인공지능이 내가 알고 있는 출력값, 입력값과 출력값과 다르잖아. 그러면 개임에도 불구하고 개라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도학습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KNN 분류 알고리즘은 자, 우리 기호 들어가 있어요. 뒤에 문제랑 연결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데이터 K를 이용해서 자, 그럼 K는 개수겠네요. 그죠? 자, 3개면은 3, NN 분류, 일종의 약간 상수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를 이용해서 해당 데이터를 유추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장 가까이 있는 것 N개를 이용한 유추 알고리즘이라고. 가령 그림의 A 위치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 자, 어떤 범주, 어떤 출력값, 세모에 해당하는지, 사각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까운 데이터 3개를 이용한다면 삼각형 2개와 사각형 1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 자, 삼각형 2개가 있어요. A와 가장 가까우니까요. 그리고 사각형 하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작은 원 안에서 만약에 이 작은 범주 안에서 이 데이터 3개를 이용해서 찾는다면은 이 값은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삼각형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찾고자 하는 정보는 출력값 삼각형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넓게 한번 가볼게요. 조금 더 넓게 범주를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넓히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사각형이 2개가 있네요. 전체 범주 안에서 보시면 사각형이 하나, 둘, 셋, 삼각형이 하나, 둘. 사실 범주를 조금 넓히니까 뭐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범주를 넓히면 사각형이 답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약간 응용을 해서 재밌는 예를 들어주도록 해볼게요. 멋진 사진 하나 봐주시겠습니까? 사자입니다. 네, 맹수들입니다. 그리고 숲속의 제왕, 들판의 제왕, 숲속의 제왕, 호랑이입니다. 자, 그러면 꽃님인데 고양이에요. 저희 우리 김정현 실장님께서 반려묘를 키우시는데 바로 꽃님입니다. 자, 그러니까 연암의 제왕이죠. 꽃님님이신데, 자, 만약에 범주를 작게 봤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사실 아시다시피 호랑이와 고양이는 같은 고양이가잖아요. 자, 그런데 언뜻 만약에 범주를 너무 작게 보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죠. 사실 예를 들어서 상이 포식자이다. 혹은 사냥을 잘한다. 아니면 단단한 이빨을 가지고 있다. 자, 등등의 작은 범주로 본다면 사자와 호랑이가 같은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자, 이 사자를 이 호랑이를 사자의 범주에 넣을 수도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범주를 좀 넓게 보면은요. 자, 점점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줄무늬가 있다라든지 사실 여러분들 이거 약간 재밌네. 사자는 수영을 못 한대요. 그런데 호랑이와 고양이는 물을 싫어하지만 그래도 수영 잘한답니다. 자, 다른 속성들 발톱을 숨길 수 있다라든지 등등 있죠. 해서 범주를 좀 더 넓히면 공통된 특징이 더 사실 많이 나오는 거야.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사자와 호랑이가 같은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 3개를 이용할 때와 가까운 데이터를 5개 이용할 때는 답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 질문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A는 삼각형의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죠. KNN 분류 알고리즘의 장점은요. 일단 간단해요. 네, 가까이 있는 것 위주로 먼저 분석해서 빨리빨리 답이 나온다는 거죠. 거리 기반의 직관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방금도 직관적이에요. 자, 사실 뭐 맹수, 제왕 이렇게 직관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본다면 호랑이와 사자가 같은 범주 안에 들어가야 금방금방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알고리즘의 범주를 더 넓힌다면은 결국은 호랑이와 고양이가 꽃님이와 호랑이가 같은 범주라는 것도 알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모든 기존 데이터와의 또 거리를 계산한 이후에 분류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단입니다. 비지도학습이에요. 자, 아까 지도학습의 특징이 뭐였죠? 입력값과 출력값을 쌍으로 데이터를 입력한다라는 말이 있었죠. 자, 그럼 비지도학습은 입력에 해당하는 바람직한 출력 정보가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상황 중요합니다. 즉,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의 특성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아까 A를 집어넣으면 A-가 나와, B를 집어넣으면 B-가 나와 답이 있었던 비지도학습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지도학습에서는 데이터 집합의 숨겨진 규칙성을 찾게 되는데 비지도 학습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문제풀이는 군집합, 무리화가 있어요. 얘는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가 공통점을 찾아내고 규칙성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군집합은 훈련용 데이터 집합에서 서로 유사한 것들을 일단 묶어요. 그래서 군집을 형성하는 작업이죠. 자, 이 군집을 형성하는 게 바로 범주화시킨다는 겁니다. 군집합을 위해서는 유사성의 판단 기준을 미리 정해야 되는데 데이터 간의 유사성, 즉 거리를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거리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알고리즘이 존재할 수 있지만 군집합 알고리즘의 기본 아이디어는 같은 군집에 속한 데이터의 거리는 줄이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같은 무리 안에 속해 있는 것들의 거리는 최대한 작은 게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멀리 있는 것과는 최대한 먼 게 좋겠죠. 그래야지만 한 범주, 어느 범주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드는 게 목적일 겁니다. 다른 군집에 있는 데이터와의 거리는 최대로 늘리기 위해서 군집의 소속을 바꿔가면서 최적 구성을 찾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군집화를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군집화를 시켜야지 뭐가 되는 거죠? 일반화가 되는 거죠. 단순해지는 거예요. 군집화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은 주어진 데이터를 K개의 개수 내어 군집으로 묶는 알고리즘입니다. 임의로 K의 데이터를 설정해서 자, K개 몇 개인지 모르겠어. 선택을 해서 그것을 각 군집의 중심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임의로 설정한다는 겁니다. 임의로 설정을 한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에는 가장 가까운 중심이 있는 군집으로 할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어. 어떤 데이터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임의로 그냥 상관없어. 얘를 군집의 중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중심해라. 네가 기준이야. 설정을 해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일단 가까운 중심이 있는 군집으로 그냥 할당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등등을 이 가까이 있으니까 A에게 할당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F는 멀리 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임의로 정해놓은 어떤 군집의 중심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X가 있다고 칩시다. F는 어때요? F는 사실은 X에 가까이 있죠. A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구나. 자, 그래? 그렇다면 너는 X의 군집으로 들어가도록 해라가 되는 겁니다. 각 군집에는 군집의 중심이 있고 각 군집의 점은 다른 군집의 중심보다는 당연히 지정된 군집에 가깝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 아까 보았던 X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X가 당연히 훨씬 가까이 있는 F가 훨씬 가까이 있는 X의 군집에 들어가는 거겠지. 설마 이렇게 멀리 있는 A의 군집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군집에 할당된 모든 데이터들의 평균점을 자,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색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의 평균점을 그 군집의 중심으로 다시 정하고 그 이유는 아까 임의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군집에 할당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A, B, C, D의 평균값을 구하는 거야. 평균값을 구하니까 어떤 A 값이 아니고 다른 값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평균점을 다시 그 평균점을 그 군집의 중심으로 다시 정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평균을 정해보니까 D야. D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다시 D가 군집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해를 좀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이유는 처음부터 비지도 학습은 정답이 없는 상황이고 최대한 거리를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 성격이 같은 유사도가 높은 데이터끼리는 거리를 가깝게 더 만들어서 같은 범주 안에 넣어서 혹은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좀 다른 데이터는 멀리 다른 군집으로 그것들만의 특정한 규칙이 있는 유사한 또 다른 군집으로 넣어버려서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답이 없다 보니까 가장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임의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는 거죠. 아까 A, X 임의의 기준으로 잡고 난 다음에 모아요. 그 임의의 데이터 기준과 가까이 있는 거를 모으는 거예요. 모은 다음에 어떤 군집이 형성이 됐죠. 그러면 다시 그 군집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의 무엇을? 평균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값이 나오면 그 평균값을 다시 그 군집의 중간으로 중심값으로 삼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집에 할당된 모든 데이터의 평균점을 그 군집의 중심으로 다시 정하고 할당을 또 반복합니다. 가까운 것도 반복하다가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어떻게 돼? 좀 멀리 있는 것들이 다른 군집의 중심에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는 다시 할당을 하는 거예요. 군집의 소속에 변화가 없다. 자, 더 이상 너무 거리가 군집의 소속에 변화가 없다라는 말은 유사도가 높은 것들끼리와 유사도와 다른 것들끼리의 경계가 정확해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학습이 다 된 거예요. 그죠? 종료한다. K평균 군집 알고리즘은 간단하긴 합니다. 군집의 개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군집이 많으면 많을수록 촘촘하게 붙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할당하고 또 근처에 있네. 다시 저쪽으로 가. 저쪽이랑 더 가깝네. 내 군집이랑 같지 않아. 하다 보면은 결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은 바람직한 행동 패턴을 학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얘도 답이 정해지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좋은 행동 패턴을 학습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강화학습의 환경은 에이전트가 처할 수 있는 상태를 제시해요. 각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을 제시합니다. 행동에 따른 상태 변화도 체크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보상으로 정의됩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몇 줄만 더 읽어보고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환경에서 에이전트는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 패턴을 학습해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행동을 선택했을 때 보상이 즉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이 패턴의 다양한 선택에서 있을 수 있는 행동의 변화가 결국 마지막 최종 성적으로 나타나거든요. 바로바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능적 에이전트는 시작부터 종료까지 중요한 거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의 순서, 즉 궤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학습이란 매 상태에서의 누적된 너무 중요한 말이야. 지금 계속 누적된 단어가 나옵니다. 누적 보상의 기대값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 상태의 누적 보상 기대값 계산은 이 상태에서 출발한 모든 궤적을 다 감수하고 이때 감안하고 분기점마다 모든 경우를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아주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궤적의 수가 아주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화학습은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몇 개 더 적어드릴까? 게임, 인공지능입니다. 요즘은 금융거래도 여기에 해당한대요. 자, 자율주행부터 먼저 예를 들어봐요. 그럼 자율주행을 자동차를 보면 정말 특히 테슬라가 있지 않습니까? 자, 특히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요. 자동차를 잘 못 그린네. 큰일 났네. 자, 갑니다. 로봇이 지금 운전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길을 만났을 때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누가 봐도 이쪽 길은 위험한 길이고 이쪽 길은 가기 좋은 길이야. 그런데 여기서 자, 자율주행 자동차가 요 길로 가게 되잖아. 그러면 지금 두 가지의 선택이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지? 에이전트는 처할 수 있는 상태가 있다고 그랬지. 위험해 보이는 길과
안전해 보이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내 경우의 수는 2잖아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서 자, 얘가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안전한 길로 선택하게 갔어. 그러면은 보상값을 높게 주는 거고, 자, 얘가 혼자서 선택을 했는데 돌도 많아 보이고 차도 많이 밀려 보이는 이 위험한 곳으로 가게 됐으면 보상값이 상벌 중에 벌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자동차가 또 달리고 있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의 값이 있어요. 피할까? 박을까? 그죠? 아니면 세 가지 있겠다. 속도를 좀 늦출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벌써 경우의 수가 세 가지잖아. 그치? 자,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앞에 있는 자동차가 나 이쪽으로 빠질 거야 라는 깜빡이를 줬어요. 이 좌측 깜빡이를 준 거야. 그러면 이 상태가 또 새로운 경우의 수로 등장하게 되죠. 자, 이 자동차는요. 세 가지 갈래의 선택길에서 상태에서 세 가지 혹은 더 이상의 선택을 할 수 있고, 만약에 피해 갔는데 이게 훨씬 더 안전했더라 해서는 보상 중에 상을 주게 되는 거고, 박았다면은 벌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도로에서의 상황이 이런 한 경우만 있는 게 아니겠죠. 얘를 통과하고 났어. 자, 그럼 어떤 상황이 있을까? 자, 뭐 작은 장애물, 돌멩이, 아주 작은 장애물, 자동차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장애물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럼 얘를 피해가는 게 맞을까? 충분히 괜찮으니까 밟고 지나가는 게 맞을까? 또 다른 상황이 에이전트한테 제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또 에이전트는 아까 이 상황을 통과를 했죠. 자, 다시 이제 누적돼서 들어옵니다. 자, 두 상황에서 또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밟고 지나갈까? 피해갈까? 피해가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기름을 쓰게 될 건데 밟고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게 더 시간이 더. 자, 여러 가지 상황을 또 에이전트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상황에서 사용자가 밟고 지나가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었기 때문에 자, 이 상을 주게 되고, 혹은 피해가는 것은 벌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돌멩이가 아니에요. 돌멩이 크기의 작은 다람쥐라고 쳐보자. 자, 그러면 아무래도 피해가는 게 맞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로봇이 자, 다람쥐인데 크기만 보고서 아까 돌멩이는 그랬다. 그런데 밟고 지나갔다 이런다면 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인공지능은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강화될 겁니다. 멀리서 내가 다양한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 봤었을 때 인식되는 그 모습을 봤었을 때 움직임이 있는 생명체구나. 그럼 아무리 작더라도 좀 피해가죠. 자, 등등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도착을 하게 됐다면 그 사이에서의 가장 누적 보상의 값이 자, 플러스 마이너스 다 계산했었을 때 가장 높은 거, 거기는 휘발유에 연비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도착 시간이 짧음도 있겠고 안정성이 가장 높을 거예요. 그리고 타고 있는 사람의 승차감이나 등등등등등 모든 것을 자, 계산한 어떤 거? 누적 보상, 누적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겠죠. 값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화학습은 답이 정해 있기보다는 바람직한 전체적인 값이 가장 높은 바람직한 행동 패턴을 학습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알파고를 생각해 보시면 처음부터 얘가 바둑을 잘 둔 거는 아니었을 겁니다. 다양한 수천 명의 바둑 지식이 바로 알파고의 학습이 돼서 이렇게 놓았을 때 이렇게 놓았을 때 이렇게 놓았을 때 다양하게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바람직한 행동 패턴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의 종류를 공부했습니다. 자, 어때요? 네, 그 우리가 기계학습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분류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첫 번째 답이 바로 나옵니다. 기계학습에서 모델은 현실 세계를 너무 쉬워서 보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구체화 아니죠. 자, 구체화라니 추상적이고 단순하게 모델로 일반화하는 거죠. 자, 1번의 정답 1번 너무 쉬웠습니다. 자, 2번 들어갈게요. 자, 윗글에 A, KNN 분류 알고리즘이 나왔었고 B는 K 분류 군집화 알고리즘이 나왔었습니다. 자, 우리 앞에 지도학습 에 나와 있는 KNN 그리고 비지도 학습에 나와 있는 K 평균 군집 알고리즘. 적절하지 않은 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답이 좀 쉽긴 한데 이번에 1번 보겠습니다. A는요.
KNN 분류 알고리즘 지도학습입니다. 패턴 범주가 두 종류잖아요. 그럼 두 종류 중에서 K값이 적어도 홀수는 돼야지 범주 파악이 좀 쉽겠죠. 홀수가 돼야 돼 적어도. 왜냐면 똑같다면 만약에 두 개라고 한다면 패턴 범주가 두 개면 1대1입니다. 그러면 얘가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우리 사투리로 아리까리 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어떤 값이 더 커가지고 어느 범주에 들어가야 되니까 홀수 값은 돼야 될 겁니다. 왜? 두 종류일 때라면 말이에요. 자, A는 그림에서 K를 5개로 설정한 경우에는 아까 살펴봤어요. A를 사각형의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B는 최초로 선택된 K 값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아까 질문에 그대로 나와 있었거든요. 군집의 개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4번 B는 처음 선택된 각 군집의 중심 위치가 군집에 할당된 데이터들의 평균점과 만약에 일치한다면 와 너무 좋은데? 그러면 어떡해? 고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새롭게 할당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면 개별 데이터가 소속되는 군집은 달라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쩌다가 처음으로 결정한 중심, 임의로 설정한 중심이 너무 그 평균값을 잘 드러내고 있더라. 그렇다면 당연히 군집은 달라질 필요가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 겁니다. 3번 문제. 가의 이유로 적절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가는 찾았습니다. 지도학습에 있네요. 하지만 훈련에 사용된 사진과 많이 다른 사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 는 또 답이 1번에 나왔네. 지도학습의 훈련 데이터 집합과 실제 입력값이 당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훈련되어 있는 집합값에는 뭐 어떻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이런 어느 정도의 일반화된 모델의 표준값이 있을 텐데 다르게 만약에 생겼다고 한다면은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왜 핸드폰에 사진 찍을 때 있죠. 그 자동으로 사람 얼굴 인식하는 스노우 그러면은 왜 어떤 사람의 귀를 생기게도 만들고 또 예쁘게 만들기도 만들고 있죠. 그럴 때 보면 이상한 표정을 짓는다라든지 얼굴을 지나치게 많이 가리는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은 사람의 모습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요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너무 특이하게 해서 머리도 안 보이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눈도 찡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으로 어느 정도 인식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학습된 데이터의 집합과 실제 차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인식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이 보기나 그래프가 나오면 좀 무섭긴 합니다. 위을의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은 갑국 남자들의 몸무게에 따른 키를 구해보자. 데이터 집합에 저장된 일부 갑국 남자들은 데이터 기억부터 시험까지 통해서 만든 모델들입니다. 1차식 모델 단순할 것 같습니다. 모델 A는요. 몸무게와 키의 상관관계를 직선으로 보이네요. 출력 데이터인 키는 Y로 그리고 입력 데이터인 몸무게를 X로 놓는다면은 이 모델은 요런 직선이 되어 있습니다. 좀 단순해 보이긴 하네요. 모델의 복잡도를 결정하는 파라미터 아까 매개 변수라고 보셨었죠. 파라미터의 수는 이 모델에서 두 개죠. 당연히 매개 변수는 A와 B 두 개가 된다는 겁니다. 모델 B는요. 파라미터가 3개인 2차식입니다. 네. 자, 모델 C는요. 파라미터가 7개예요. 우와 정말 많네요. 자, 7개가 돼서 고차의 다항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검증 결과 모델 C가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 집합의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과 실제가 일치하는 모델이 뭐야 이게 좋은 모델인데. 자, 근데 갑부기의 남자들은 일반적으로는 몸무게가 일반적이야. 몸무게가 증가함에 따라서 키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사실 여러분들 그냥만 봐도 이래요. 자, 대부분은 지금 다 어때요? 우하향이죠. 우상향이죠. 우상향이야. 자, 나 키와 몸무게가 같이 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요 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요 부분. 자, 이 부분을 보면은요, 키가 늘매도 이제 불구하는데, 어때요? 줄어들고 있죠. 그죠? 요 부분에. 그래서 요 부분은 좀 특이한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중요한 말에는 미주를 꺼냈습니다. 1번. 모델 A는 일부 훈련 데이터의 특성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실제로는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 집합의 모든 데이터가 맞는 거는
네, 바로 모델 C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모델 A는 이 몸무게가 증가하면서 키도 증가하는 거, 직선. 경량을 이걸 나타내고 있잖아. 그런데 실제 훈련 데이터 집합에는 어때? 다른 게 있잖아요. 그 떨어지는 것도 있었잖아. 여기 모델 C에. 그죠? 예측과 실제가 일치하는 모델임이 C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일부 훈련 데이터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최적합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2번 모델 C는요. 자, 실제를 반영한 거. 훈련 데이터 기억 시 옷에 대해서 출력은 정확하기는 합니다. 네, 정말 많이 매개 변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데 새로운 몸무게 데이터에 대한 키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이게 일반화가 되려면은요. 기본적으로 이 갖고 온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몸무게가 증가함에 따라 키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화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모델 C는 다양하게 해서 실제는 반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우리 저 앞에서 너무 다양하게 많이 봐버리면은 일반적인 데이터 값이 반영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다고 얘기했어. 이상치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상치까지 들어가 있는 거야. 요 구간이. 자, 그래서 새로운 몸무게 데이터에 대한 키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3번 모델 C는 모델 B와 달리 특정 구간에서 여기 있죠. 구간에서 체중 증가에 따라 키가 감소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구간이 있기 때문에 몸무게가 증가할수록 키도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량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2번과 3번은 다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반화는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만 또 다양한 실제는 가장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모델 BC를 통해서 고차 당식을 이용한 모델일수록 네, A는 고차는 아니니까 모든 구간에서 일반화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또 나왔어. 그죠? 일반화 경량은 부족합니다. 특히 C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몸무게가 증가는 일반화 능력을 오히려 그르칠 수도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네, 실제와 가장 일치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정답 그래서 4번이에요. 자, 우리 드디어 과학기술 1강을 끝냈습니다. 자, 앞으로 많은 강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과학기술은 다른 이 사회문화 파트에 비해서 답이 사실 지문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연암 친구들, 우리 고3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네, 과학기술 독서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연암국어 학원이었습니다.